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5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부러울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제가 문화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부러울 때인데요. 두 분은 살면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부러울 때가 있었나요? 혹시? 요즘에 뭐 한류가 워낙 강세이기도 해서 근데 저는 마음속에 늘 좀 부러운 거 하나는 있긴 해요. 어떤 거요? 항상 다 그런다라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처럼 대화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 서구 문화. 그 문화는 제가 늘 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유님은 뭐 다른 나라 문화가 좀 부럽다 이런 거 없었나요? 글쎄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뭐 그냥 우리나라보다 복지 수준이 좋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예를 들어 북유럽 뭐 항상 행복도 조사하면 높게 나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부럽기도 하고 간혹 또 뭐 아직도 원시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그런 종족들이 또 TV에 나오면 간혹 또 뭐 일부 다처제라든가 뭐 이런 일부 다처제가 부럽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 사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지금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금이야 이렇게 문화적 열등감 같은 게 없긴 했는데 70년대 내 기억에는 되게 그런 문화적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말을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 미국 사람으로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셔갖고 미국 사람은 어떻고 뭐 일본 사람 그렇죠. 물건도 이거 일제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척도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게 부러웠고 잘 사는 나라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거 네. 배워야 돼. 이런 쪽으로 많이 또 기울었었던 그렇죠. 것 그런 같기도 게 하고. 있죠. 네. 그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좀 열등하다거나 미개하다거나 생각되는 문화 또 있죠. 네. 근데 주로 이제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위생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손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네, 뭐 그 뜨거운데 어떻게 먹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왜 그런 문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 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를 별로 이렇게 범죄시하지 않거나 또 여성 인권 그렇죠. 굉장히 이슬람 이렇게 저쪽,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또 미국도 별로인 것 같은 그쵸. 게 아직도 스스로 자기 총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것도 되게 미개한 오히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서로가 지금 서로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좀 그 문화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여성이 이제 외국인 애인을 두고 뭐 결혼을 했든지 이렇게 쫙 가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 남편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하고 좀 흑인의 아프리카 쪽 사람을 이렇게 갈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백인 이런 우월 그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다문화 가정하면 동남아 쪽이나 이런 사람하고 국제 결혼했던 경우에 주로 얘기하지 서구 백인 사회 쪽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다문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현에서부터 그런 차별이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지만 그런 문화적 우열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문화적 우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경제력 이런 거? 경제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문화 보편이나 문화 상대나 뭐 이 그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좀 부럽다거나 또 반대로 뭐 열등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주제는 문화 또는 문명이라는 건데요. 문화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문화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답 나오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이 계셔서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전 지금 얘기 듣다 보니 잠깐 읽힌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 수능 보는 친구들이 논술 시험 보는 친구들 많죠. 예. 우리 주제 중에 네. 논술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예, 관점의 얘기 한번 그렇죠?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문화의 힘을 강조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질문을 백범 김구 선생을 떠올리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백범이 나의 소원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남기셨죠.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아름다운 나라의 조건으로 필요한 건 과학기술력이나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높은 문화의 수준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이나 경제력보다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김구 선생의 주장에 동의가 되세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 이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한쪽은 이러니까 우리가 못 살았지라는 시각도 하나 있을 거고 또 반대 시각으로는 와 이건 해안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경제력이 있어야 또 문화가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뉘앙스가 있죠. 예. 대체로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문화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력도 없는데 문화 수준만 높은 사람을 그다지 부러워하지도 않죠. 그죠? 대표적으로 작가 이런 사람들.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경제력도 있으면서 그에 걸맞은 문화 수준까지 갖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로 이제 교양인 이렇게 부르죠. 잘 나가는 작가. 그렇죠.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볼 때 자기와 비교해서 우열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아프리카 원시 부족 사람들이 온몸에 문신을 한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미개하거나 야만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잉글랜드 출신의 유명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이 문신을 하고 있는 모습은 왠지 멋져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제국주의의 분류 잉글랜드 영국이잖아. 예, 그죠? 예. 물론 베컴이 잘생긴 거라고 보여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원시 부족을 다소 미개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도 문화적 우열에 대한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있는 여성한테 자기 부족에서 가장 인기 있고 용감한 남성하고 데이비드 베컴하고 딱 놓고 누가 더 잘생겼냐라고 물어보면 그 여성은 베컴이 더 잘생겼다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요거 예전에 예. 정글의 법칙 초창기에 예. 그 뭐 유담이랑 뭐 김병만이랑 예. 뭐 이렇게 여러 명 가잖아요. 예. 또 잘생긴 예. 친구들, 예. 키 크고 몸 좋은 친구들도 예. 막 가는데
인기 투표를 한 거예요. 거기 여성들한테. 누가 1등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든. 유담.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원시 부족은 데이비드 베컴이 더 잘생겼다라고 얘기 안 할 가능성 꽤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 취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이제 의미할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화에 대한 우열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문화나 생활 양식은 모두 고급 문명이라고 모방을 좀 하려고 하고 후진국이나 원시 문명에 대해서는 야만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또 과거 문명은 낙후된 것으로 생각하고 현대 문명은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주로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 문화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가 초가집보다 발전된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더 편리해진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기술적 측면으로는 발전했다라고 볼 측면이 있죠. 네. 하지만 문명에는 기술 문명이나 물질 문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문명이라는 것도 문화의 한 측면인데요. 정신 문명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령 이웃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초가집보다 더 나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 아파트에서는 친한 사람보다 싸우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무관심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 문명으로 보면 아파트가 되게 발전된 문명 문화의 소산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초가집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발전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때문에 주민하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 그죠?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애들 뛰지도 못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걸 선진 문명이다고 말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주변 이웃에 대해서 뭐 경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서로 뭐랄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에 아예 교류 자체를 안 하니까 갈등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파트가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발전했다, 고급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화를 이해할 때 자기들의 문화를 기준으로 딱 놓고 상대 문화를 평가를 하면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걸 이제 문화에 적용하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잘 나가는 나라의 문화를 절대 기준으로 놓고 우리를 평가하면 소위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문화 자기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 둘 다 문화나 문명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문화 절대주의의 일종인데요. 자문화 중심주의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행위인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어떤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식용하는 걸 보고 야만적인 문화라고 규정을 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낸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전형이죠. 예전에 손석희 사장하고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그냥 전화 뚝 끊었던. 그렇죠. 맨날 뭐 똑같은 요 얘기하면 또 우리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니들은 푸아그라 먹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우리도 니네는 푸아그라 그러니까 오리한테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그런 이상한 짓 야만적인 행위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 주장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 프랑스 여배우의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박 논리도 자문화 중심주의의 일종에 속하는 겁니다. 한편 상대 문화를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숭상하는 문화 사대주의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문화 사대주의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보다 좋은 데는 숭상을 하지만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문화를 보면 낮추어 보려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뿌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문화 사대주의든 뭐 자문화 중심주의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정작 문화 자체를 서로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작 거기에 기준은 경제력이 주요 기준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 왜곡이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모든 문화를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경제력으로 평가를 하다 그걸로 보니까 이제 서열을 매겨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문화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사람들이 소위 미개인이라 부르는 여러 원시 부족을 조사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원시 부족의 생활, 인디언들의 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위 문명인들의 과학적 사고하고 원시 부족의 야생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레비스트로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민족학자로 구조주의 인류학의 창시자입니다. 1908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대계 프랑스인 화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라온 피카르디 등지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철학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당대에 만연하던 프랑스의 공리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철학 양식에 혐오를 느낀 끝에 인류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35년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미국 인디언을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1939년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 실제 인디언의 삶을 탐색하기 위해 직접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청하여 아마존 유역의 수렵 채집 부족을 직접 참여 관찰했던 연구로 인간의 원초적이면서도 보편화될 수 있는 세계관, 인지구조,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디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과 문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만의 정신은 문명화된 정신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며 인간의 특성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의 현지 조사를 마친 후 친족이론, 사고체계, 신화 분석에 있어서 구조주의를 제창하여 인류학, 문학, 사상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구조주의라는 지적 운동의 창시자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친족의 기본구조, 슬픈 열대 등이 있습니다. 2009년 101세를 일기로 사망한 레비스트로스는 제임스 프레이저와 함께 현대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끝! 레비스트로스는 원시 부족의 사고도 관심이 좀 다를 뿐 문명인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낮은 게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레비스트로스는 미개인과 문명인은 애초부터 서로 다른 사고라서 이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본 거죠. 어쨌든 뭐 서로 관심사가 다른 거지. 네. 이게 문명이다, 뭐 야만이다 이렇게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나라나 특정 문화권을 두고 문명인이니 야만인이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절대주의,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백범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일부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높은 문화의 힘을 원했던 백범김구 선생도 어떻게든 그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추길 원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김구 선생도 자문화 중심주의건 문화 사대주의건 간에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추길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글쎄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백범거를 좀 제대로 읽어보면 그는 결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높은 문화의 힘을 원했던 배경에는 그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지가 않고 타인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범이 주장한 문화는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그는 뭐 인이니 자비니 사랑이니 등 정신과 관련된 문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국 백범이 원한 건 남의 걸 모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처음으로 세운 문화를 통해서 타의 모범이 되길 바란 겁니다. 결국 문화는 이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는 성격의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문화를 잘 가다듬어서 더욱 높게 고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각자 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는 자기도 모르게 혹시 자아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백범 선생의 이 식견이 네. 그 시대에 네. 이런 의견 주신 게 경제나 국방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문화 수준을 둔다는 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시각이 극명하게 또 많이 나눠지는 것도 사실이고 세계 질서의 모습을 봐도 자문화를 최고로 꼽는 나라가 아직도 세계 패권을 잡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택도 없는 한국을 발전시킨다는 택도 없는 논리로 했듯이 그래서 이건 뭐 그래서 예, 그죠. 강대국들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뭐 걔네들도 어쨌든 썩 바람직한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어쩌지 못하는 거 중요한 건 우리가 걔네들을 보면서 열등하게 느끼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경제력이 따라와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 나름의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사대주의에서는 많이 벗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긍정적인 면이죠. 그게 이제 경제력의 문제일지 다른 요소일지는 판단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꼭 경제력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뭐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판단이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판단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문화 절대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그 비인간적이라고 칠할 때는 프랑스 여배우는 절대 지식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부족의 이상한 벌레 먹는 걸 보고 니네 그거 먹지 마라라고 족장한테 편지 보내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기서 생겨난 식문화, 그죠? 음식 문화의 일종인데 거기에 뭘 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지향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문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척결해야 될 직장 문화 하나를 딱 꼽자면 네. 전 꼰대 문화 같아. 네. 예. 꼰대인지 점검하고 예. 살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직장 문화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걸 쫙 보고는 서로 관계하거나 그 직장 문화를 되게 선진적이다라고 보면서 약간 열등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조직 문화에는 서로 간의 우열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님. 네. 네. 저는 사실 뭐 문화 절대주의도 위험 요소가 있고 문화 상대주의도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억압이나 고통이 아닌 행복을 만드는 문화가 진짜 문화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부러울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아름다운 나라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말할 때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상대의 문화를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서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연구처럼 소위 문명인의 과학적 사고와 원시 부족의 야생적 사고를 비교해서 문명적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나라나 특정 문화권을 두고 문명인이라거나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 절대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이 높은 문화의 힘을 원했던 배경에는 문화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문화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문화를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